오늘은 2023년 9월 8일입니다. 이날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상황에서 역사학자로서 침묵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 만큼도 알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주인공이고,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한국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우리 독립군의 승리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국민 상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전투가 모두 1920년에 있었고,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 전투 최초의 승리이고, 청산리 전투는 독립군 전투 최대의 승리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는 거였죠. 1920년이라는 해가 또 중요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3.1 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했다고 하는 사실을 세계에 알린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독립을 청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독립을 했고 이것을 우리가 선언하니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만세를 부른 겁니다. 만세는 왜 부르죠? 만세는 뭐 해달라고 할 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뭐 부탁할 때 만세 부르세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만세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독립도 똑같아요. 독립시켜주세요 만세가 아니라 우리 독립했다 만세죠. 자, 우리는 정신적으로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데 이어서 우리 정부를 구성을 한 것이죠. 자, 모두가 다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20년 바로 다음에 있었던 봉오동 승리와 청산리에서의 승리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7일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그 무렵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부대와 최진동 장군이 이끄는 대한북로 독군부라고 하는 두 부대가 연합을 했습니다. 이들이 있던 곳은 두만강 건너편이었고요. 두만강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수시로 두만강을 건너서 그 당시 식민지가 된 조선으로 들어와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가하고 돌아가는 이런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군이 이 자기들을 타격하고 돌아가는 홍범도 군대를 쫓아서 추격을 해옵니다. 6월 6일 날 삼둔자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홍범도군이 1차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계속 추격해온 일본군을 6월 7일 날 봉오동에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죠. 일본군 전사자가 157명, 그리고 부상자가 2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봉오동 전투고요. 청산리 전투는 이 봉오동 전투와 연결이 됩니다. 봉오동에서 패배한 일본이 좀 더 본격적으로 군대를 파견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봉오동이 있던 그 지역이 중국 땅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영토였기 때문에 일본이 남의 나라에 군대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의 도강 타격이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일본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군이 있는 그 지역에 일본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조작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훈춘에서 일본이 중국인 마적을 매수해서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합니다. 당연히 일본 영사관이 피해를 입었고, 계획된 피해를 구실로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파견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일본 군대가 간도에 파병이 되들어왔고, 이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부대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서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하는 아마 내부 논쟁이 치열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피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고,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뿔뿔이 개별적으로 백두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추격해오는 일본군과 청살리 일대에서 만나서 전투를 벌인 것이 바로 청살리 전투입니다. 10월 21일 날 백운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에서 독립군 부대가 승리를 거두는데, 그 이후로 백운평, 천수평, 만기구, 왈루구, 고동화, 어랑천, 천보산, 이 일대를 전부 청살리라고 하는데, 이 넓은 지역에서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 동안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주력 부대는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이라고 알려져 왔는데, 여기에 홍범도 군대도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이 함께 밝혀져서 지금은 김좌진 홍범도의 연합작전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것이, 언젠가는 홍범도는 봉오동, 김좌진은 청살리,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왔었죠. 청살리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청살리에서 홍범도, 김좌진이 같이 싸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본군 1200명 사살, 독립군 100여 명 전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에 숫자가 나오는데, 몇 명 사살, 몇 명 부상, 이런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록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밝히는 것이 역사학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여러 가지 자료를 교차 검토해서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기 위한 노력이 아직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위치는 많이들 모르시죠? 물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옵니다만 많이 잊으셨겠죠? 이 지도를 보시면 봉오동이라고 하는 곳은 저 함경북도 맨 끝쪽 두만강 넘어 있는 거의 국경지대에 있는 곳이고요. 청살리는 봉오동으로부터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길의 중간 정도에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홍범도 군대가 백두산 쪽으로 이동하다가 청살리에서 일본군과 만나서 싸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1차적으로는 3.1운동과 연결해서 이 전투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 하나 중요하고, 그보다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제국주의의 침략이 시작되고 있었고, 한국인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항하고 있었는가 하는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1850년대 이후로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힘을 가진 몇몇 나라가 전 세계를 침략하는 이런 사태입니다. 그 힘을 가진 몇몇 나라, 이걸 제국이라고 하죠. 이 제국이 꼽아보면 사실 몇 나라가 되지를 않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마지막 자리를 차지한다고 보이는데,
이 제국주의의 침략의 결과 19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육지 총면적의 56%가 식민지가 됩니다. 세계 총인구의 34.3%, 약 5억 7천만 명이 식민지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처럼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지역까지 포함을 하면 지구 총면적의 66.8%가 해당하고 전 세계 인구 56.1%, 9.3억, 9억 3천만 명이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56%의 일부고 5억 7천만 명 중에 일부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식민지가 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독립운동 역사에서 우리처럼 길고 치열한 독립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특수한 이유가 있지만 1894년에 국민운동이 있었고 1895년부터 항일 의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이후에 국외로 망명해서 계속 해외 독립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키우자 하는 거죠. 독립운동 기지. 이것이 만주, 간도, 연해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만주와 간도 지역에 1910년에 20만 명 정도가 건너갑니다. 그 이후에도 매년 2만 명 정도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주의 삼원보, 간도 용정의 명동촌, 이런 것들이 그 기지 역할을 하는 거죠. 연해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해주에 1925년에 25만 명 정도가 건너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블라디보스톡의 개척리, 신안촌, 이런 한국인 집단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단 마을에는 독립군 부대가 생기게 되죠. 이 밖에도 하와이나 미국의 네브라스카, 멕시코 이런 데서도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독립군을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만 식민지가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식민지가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우리만큼 끈질기고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전개한 나라는 없었다 하는 점이죠. 한국인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한 경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거나 판단하시기에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제국과 식민국이 피부색이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이 식민지가 되기 전에 그 제국을 알고 있던 경우도 우리밖에 없어요. 인도가 영국을 몰랐다고. 근데 우리는 일본을 삼국시대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삼국시대부터 계속 우리보다 한 수 아래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관계의 역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제일 잔인했어요. 영국이 인도를 수탈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참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일본만큼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실제 피해가 컸다는 것도 있고 어떤 민족적인 어떤 자존감의 상처 이런 게 있었고, 아무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 식민 지배를 못 견뎌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식민지 역사를 우리 문제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세계사의 문제거든요. 식민지가 된 것도 세계사의 문제고 해방도 세계사의 변화 속에서 해방이 된 건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한일 간의 문제로만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만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식민지가 된 거는 국제적인 합의에 따른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탈락하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탈락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식민지를 인정을 해요. 그게 카스라테프트 밀약, 명일동맹, 그 다음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도 이런 협정이 맺어져요. 결국에는 국제적인 합의로 식민지가 된 거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계속 일본 탓만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역사를 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알지 못하게 되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군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군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그 당시 사람들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립군을 기를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몇몇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독립군을 양성을 하는데, 만주의 삼원보 같은 경우에 이 삼원보는 그리로 건너간 사람들이 유명하죠.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당 육형제, 우당은 이회영 선생의 호입니다. 이회영 육형제, 그리고 안동유림이었던 이상용 선생, 이런 분들이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건너가는데, 우당 육형제 재산이 얼마쯤 됐을까?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가 880만 제곱미터였다고 하는데, 지금 여의도 면적이 29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토지를 팔아서 이걸 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이 재산을 전부 독립운동을 하는데 쓴 건데, 이 가운데 둘째, 이 서경이라고 하는 분은 중국 상하이에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 재산을 전부 소진하고 자기 몸까지 바친 거죠. 육형제 가운데 단 한 분만 해방을 보고 나머지는 모두 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자, 이 만주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 무관학교라고 하는 독립군 사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독립군 2,100명을 배출하고 1920년에 폐교가 됐는데요. 여기서 배출된 장교들이 독립군 부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사관연성소라고 하는 곳도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1920년 길림성의 왕청연에서 설립이 됩니다. 이 학교의 교장이 김좌진, 그리고 교관 가운데 이범석이 있었어요. 1920년 9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모두 29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청산리 전투에 바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홍범도 장군이 훌륭한 독립운동가였다, 독립군 부대장이었다라고 한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탁월한 독립군 부대장이었는지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역사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네,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홍범도 관련 자료, 자, 수집을 해보면 일본 측의 첩보 자료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적으로 놓고 일본 쪽에서 기록한 자료들, 이런 자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홍범도 장군을 우리 편으로 하는 독립군 부대의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포고문, 선언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굉장히 독특한 자료 하나가 있는데요. 일지가 있습니다. 홍범도 일지라고 이름이 붙은 자료가 있는데, 홍범도가 러시아에 살고 있을 때 홍범도라는 희곡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태장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희곡을 쓰기 위해서 홍범도와 인터뷰를 하면서 구술한 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없고 필사본이 4종이 있는데요. 필사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자, 먼저 리함덕이라는 사람이 쓴 필사본이 있습니다. 리함덕이 누구냐면 태장춘의 부인이에요. 태장춘의 부인이 홍범도 일지 원본을 베껴 쓴 거죠. 그래서 리함덕 필사본이라고 불리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뒤로 필사가 3번이 더 되는데 모두 이 리함덕 필사본을 베껴서 쓴 겁니다. 이인섭이라고 하는 항일 독립운동가가 2번 정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인섭 필사본 1, 2해서 2개가 있고, 김세일 필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세일 필사본도
리함덕 필사본을 베껴 쓴 건데 김세일은 홍범도라는 장편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사본 4개의 일지가 있는데 역시 필사본이라서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국어가 옛날 그 문장이 돼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것을 풀어 쓴 글들이 몇 종이 있어서 아마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자신이 1928년에 쓴 이력서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서류죠. 그리고 1932년, 33년 사이에 홍범도 앙케트라고 해가지고 문답지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편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홍범도에 대한 연구는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본 측 첩보 자료나 독립군 부대의 각종 자료 이런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홍범도 일지, 이력서, 문답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완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측 첩보 자료나 독립군 측의 포고문 성명서들이 하나같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실을 기록을 하는 데에도 시각의 차이가 아주 심하고 그래서 연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홍범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1868년 평양 출생입니다. 홍범도 일지에 이 부분이 재밌게 서술이 돼 있어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려 평양 서문안, 왜 고려라고 했냐면 러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은 우리나라를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란 말이 되는 거죠. 평양 서문안, 문열사 앞에서 탄생하여 모친은 7일 만에 죽고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의 유즙을 먹고 자라 초구세에 아버지 세상을 떠나게 되니 남의 집으로 다니며 머슴살이로 고생하면서 15세가 되므로 나의 나이를 2살을 올려서 평양 중국의 보단으로 호병정을 설할 때 우영 제1대대에서 코코수로 4년을 있다가 살인을 치고 도망하여 황해도 수안 총령 종이 뜨는 지막에 와서 종이 뜨기를 배워 3년을 뜨다가 그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병술 정해년쯤 되었다. 이게 굉장히 알기 쉽게 풀어 쓴 문장입니다. 이 홍범도 일지 필사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여러 사람의 젖을 먹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심청이 키울 때처럼 키운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도 초구세 9살 때 세상을 떠나서 9살짜리 아이가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5살 때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 군대가 뭐냐면 청나라가 조선에 만든 군대예요. 그래서 평양 중국의 보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 호병정, 호라고 하는 게 청나라 오랑캐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군대에 들어갔어요. 15살인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못 들어가니까 2살 높여서 17살이라고 속이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영 제1대대 코코수라고 하는 것은 나팔수입니다. 나팔수로 들어가서 4년을 있다가 여기서 살인을 했는데 이 사실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도망을 가서 황해도 수안 총령이라고 하는 이 총령 고개 이름이죠. 여기에 종이 뜨는 지막. 종이 만드는 데 간 거예요. 여기에서 종이 뜨는 법을, 종이 만드는 법을 배워서 3년을 있었다. 그때가 어느 때인고 하니 내가 19살, 20살쯤 됐을 때이다. 해가지고 20세 이전에 자기 역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이어져요. 강원도 금강산 신계사 가서 변성명하고 경기 수원 덕수이가 지담의 상좌로 삭발위승하고 중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 회양 머패장골 골속 40리 깊은 폐관 속에 돌아가 총노이 공부를 끝냈습니다. 총노이라는 게 총속이에요. 사격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을미년 8월 23일입니다. 이때가 28세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20대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중이 되었다. 그 다음에 강원도 회양에 가서 내가 총 쏘는 연습을 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이 포수가 됩니다. 포수가 된 홍범도가 바로 의병을 일으켜요. 그 해가 1895년입니다. 일지에 따르면 그해 9월 18일 날 강원도 단발령이라는 고개에서 김수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의병을 일으킬 모의를 했다. 의병을 일으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두 사람이 원산에서 서울로 가는 일본군 12명을 습격해서 총과 총알을 구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포수들을 상대로 의병 모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4명으로 의병 부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44명 가지고는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 옆에 안변에 서광사로 들어가서 유진석이라는 사람의 의병 부대에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1895년 최초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1895년이 어떤 해냐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던 해죠.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에 자극받아서 의병이 일어나고 이걸 을미의병이라고 부른다 이러는 건데 바로 홍범도가 을미의병의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듯이 을미의병은 양반 유생들이 주로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홍범도는 양반 유생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런 의병이 이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변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아쉽게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거의 패배를 합니다. 아마 훈련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월등 떨어졌겠죠. 그래서 같이 의병을 일으켰던 김수협이라는 사람이 전사를 하고 유진석 부대도 해산이 됩니다. 홍범도 혼자 몸이 되어서 피신하게 되는데 혼자 피신하는 그 동안에도 일본군을 처단하고 친일파를 처단하고 이런 기억을 일지에 남겨놨습니다. 1895년에 1차 의병에서 실패한 홍범도가 다시 의병을 일으킨 것은 1904년입니다. 37살 때 일인데요. 이때 북청에서 일진회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일진회원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곧이어서 의병대를 조직하는데 대장이 홍범도, 참모장이 김소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4,500명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의병부대가 저쪽 압록강 아래의 삼수 갑산 지역입니다. 우리 흔히 홍범도 장군, 호랑이 잡는 포수들이 개 잡는 독립군이 되었다, 개 잡는 의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1908년에 압록강을 건너서 남만주의 탕해, 지금 우리가 통화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무기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1908년 6월부터 7월까지 이 시기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일본군이 의병을 토벌하는 이런 작전이 수행되던 시기입니다. 이 토벌 작전에 밀려서 결국 국외로 나가게 되는데 탄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자, 남만주, 탕해, 여기는 아직 청나라 땅이죠. 여기에서 더 멀리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톡, 연추라고 불리는 얀치에, 지금은 축하노보라고 하는 곳인데 이런 곳으로 전전하면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터를 잡고 계속 강 건너서 국내를 타격하고 돌아가는 이런 작전을 모색하는데 한번 실패를 해요. 패배를 한 겁니다. 패배해서 이 의병부대가 거의 와해가 되고 혼자 살아남아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피신을 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홍범도의 초기 의병 활동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2번 패배하고 2번 다 홀몸이 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홍범도가 활동을 할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연해주 동의회라는 게 있고 여기 의병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동의회 하면은 누가 떠오르냐면 안중근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중근이 동의회 평의원이었는데 나중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1908년 4월 달에 홍범도를 만나러 갑산까지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6월경 홍범도의 요구로 회령에서 그를 만났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말대로라면 두 사람이 회령에서 만난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안중근의 이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진술을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안중근도 1907년에 연해주로 망명을 했고 1908년에 국내 진공,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군과 싸우고 돌아가는 이걸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고 거의 혼자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홍범도와 안중근이 똑같은 일을 당했던 거죠. 자, 홍범도는 그 후에 1910년 6월 21일 13도 의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1910년 6월 21일이 일제에 의한 강제 병탄 직전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전부 모여서 13도 의군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에 참모부 위원으로 선임이 됩니다. 이때 홍범도는 금광에 가서 막리를 했고 돈을 벌어서 이걸 가지고 탄화를 구입하고 의병을 모집했다고 해요. 독립군 활동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짐작이 가세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요. 홍범도는 수시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총알이 없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 이런 말도 해요. 자, 그러다가 1915년 홍범도 48살 때 밀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밀산이 어디냐면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도시예요. 지도상으로 볼 때 여기입니다. 우리 감각으로 볼 때 굉장히 멀리 간 거죠.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는 이미 1889년부터 조선 사람들이 가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한흥동, 대한제국을 다시 흥하게 할 마을이라는 뜻이죠. 한흥동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여기에서 교육 활동을 펼칩니다. 여기 한흥동의 학교 교장을 지냈다고 해요. 그렇게 지내다가 1919년 본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그 소식을 듣고 만세 시위도 벌리고 그 이후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시작합니다. 1919년 10월 1일 훈춘으로 이동을 해서 독립군 부대장이 돼요. 마침 이때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정부, 이동휘가 이끄는 독립군 정부에서 독립군 부대를 만들었고 그 부대의 사령관 자리를 홍범도에게 제의를 했고 이것을 홍범도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홍범도 명함에는 조선 독립군 총사령관이라거나 대한독립군 의용대장이라거나 하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군 106명을 이끌고 훈춘에서 왕청년에 나자고 하마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이러면서부터 서서히 그 다음에 있을 봉오동전투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1920년은 마침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한 날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 여러 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외교론, 실력양성론, 독립전쟁론 이런 거였는데 무장에서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를 한 바로 그 해였고 그 해에 봉오동전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 지역에서 독립군 부대가 서로 통합을 합니다. 개별 군대를 가지고 싸우기에는 역시 불안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최진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던 대한군무도독부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와 그 이전에 대한국민회의 군무위원회, 여기도 군대가 있었어요. 이 두 개가 통합해서 대한북로독군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고, 여기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다시 합쳐져서 하나, 둘, 셋, 3단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는 이 3단 연합의 성과예요. 봉오동 전투 당시 지휘부를 보면 연대장 홍범도, 사령관 최진동, 사령부 부관 안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무가 대한국민회 군무위원회를 이끌던 사람이거든요. 자, 이래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바로 일본이 사주한 훈춘의 일본 영사관 피습 사건, 이걸 계기로 일본군 3개 사단이 간도로 출병합니다. 그리고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을 학살하는 일을 자행했는데요. 이걸 간도 참변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독립군 부대를 이동해서 백두산 방향으로 가다가 청산리 전투를 하게 되는 건데, 청산리 전투 당시에 김좌진 장군은 북로 군정서군 1600명 정도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김좌진도 1918년에 만주로 망명을 했고 1919년에 북간도 왕청연에서 대한정의단, 이게 북로군 정서인데 군사령관직에 올라 있었어요. 자,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을 비롯해서 여러 부대를 연합한 형태로 1200명 정도를 이끌고 이동을 하다가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만나서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두 부대가 서로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일본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일본군과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아직 그 연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나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긴급하게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야기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후가 됩니다. 1920년 12월 말에 청산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독립군 부대가 백두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서 그해 연말 중국과 러시아 국경 밀산으로 집결을 합니다. 여기에서 홍범도 군대와 김좌진 군대가 통합을 해요. 그래서 대한독립군 통일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연해주에 이만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는데, 이 이만은 어디냐면 지금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연해주보다도 훨씬 더 북쪽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요. 굉장히 먼 길을 간 거죠.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만주에서도 더 이상 독립군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일본군이 들어왔고 만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중국 군벌과 일본의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그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의 활동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연해주 지역마저도 일본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보다 전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레닌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는 당분간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혁명에 반대하는 파, 이걸 백군 또는 백위파라고 하는데, 연해주 지역을 백위파가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과 백위파 사이에 협상이 또 이루어집니다. 러시아 백위파와 일본이 서로 손을 잡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연해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운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반면 그 북쪽의 아무르주는 러시아 혁명 세력이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일대가 러시아의 해방지구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독립군의 무기가 바닥이 났다. 싸울래도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소비에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통일군단을 만들고 장기전을 펼치자라는 주장이 독립군 내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거기서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러시아로 들어간 이 부대가 요즘 그 말이 많은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유시, 러시아 말로는 스바보드니인데 스바보다가 러시아 말로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시라고 번역해서 부르는 거죠. 그 자유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먼저 생각해 두셔야 할 일은 한국 독립군이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의 공격에 밀려서 후퇴를 하다가 자유시로 집결하게 된 것은 거기 가서 우리 통합을 하자. 여러 독립군 부대를 통합해서 좀 더 강력한 부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한국 독립군을 받아들이는 러시아 쪽의 입장은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쪽에서 한국 독립군들을 받아들였던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의 독립군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강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겠죠. 또 한 가지는 무장을 한 한국 독립군이 집단적으로 자기 영토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합니다. 이만에서 자유시로 이동을 하기에 앞서서 러시아 측에서 한국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걸 가지고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일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판단에 따라서 갈 길을 정하게 되는데 홍범도와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 일부는 이걸 수용을 하고 자유시로 갔고, 자, 이 과정을 거쳐서 1921년 3월에 각지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부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했던 독립군 부대가 전부 자유시로 집결을 하는데 기록에 따라서 2,000명, 3,000명, 1,800명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한 2, 3천 명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에서 통합 논의를 거쳐서 자유시에서 모였던 한국 독립군이 전부 그로부터 70km가 떨어져 있는 마자노프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흐름 속에서 1921년 3월 15일 날 홍범도가 이끄는 통일부가 자유시로 들어갑니다. 이 일을 홍범도 스스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921년 1월에는 무기가 모자란 데다가 숫자에 있어 비길 바 없이 우세한 일본군에 쫓겨 나는 700명의 내부대를 이끌고 만주에서 소비에트령 2만으로 넘어와서 이곳에 380명을 남겨주고 나머지 220명 빨치산 대원들과 자유시로 갔다. 아마 이만에서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돌아간 사람이 380명,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유시로 들어간 사람이 220명, 이 이야기를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김좌진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380명에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서 220명 빨치산 대원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빨치산이라고 하는 거는 의용군이라고 하는 러시아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 홍범도가 러시아에서 생활하면서 러시아어를 당연히 우리 영어 쓰듯이 썼을 텐데요. 의용군. 그때 홍범도가 자기의 그 지위를 의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언제나 쓰거든요. 의병. 이 의병의 러시아 번역어가 빨치산이 되는 거죠. 지금은 지리산 빨치산만 남고 이 빨치산이 없어져서 원래 의미가 상실돼 버렸는데 원래 의미, 그 당시 이 글을 쓸 때 의미를 가지고 이 글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차례 분열을 겪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했는데 자유시로 들어간 한국 독립군 사이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장해제 여부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뭐냐면 이 통합된 한국 독립군, 이 한국 독립군의 통합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주도권 싸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독립군 부대만 개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독립군 부대보다도 이미 그 지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한국인들,
대체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죠. 여기에 한국 독립군들이 휘말려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먼저 자유시에 들어간 한국 독립군들 가운데 일부가 사할린 특립의용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독립군 부대를 전부 통합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그래서 사할린 특립의용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대한의용군이라고도 불리고 사할린 부대라고도 부르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통합부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통합부대를 만들 때 러시아 측에서 거기에 협력한 곳이 어디냐면 러시아 극동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극동공화국의 도움을 받아서 사할린 특립의용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통일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독립군 부대 가운데 다른 일파,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통합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혁명군정의회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를 만드는데, 이 고려혁명군정의회는 코민테른 극동비서부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러시아 쪽에 2개의 창구가 있었고, 이 2개의 창구에 각각 접속한 2개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분열이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는 건데요. 홍범도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유시로 일단 갔다가 사할린 특립의용대가 만들어지고 마자노프로 주둔지가 결정이 되면서 마자노프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통합에 참여한 거죠. 그러다가 이 독립군 부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마자노프에서 자유시로 이동을 해옵니다. 이것은 고려혁명 군정의회를 통합의 중심으로 선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마 더 많은 독립군 부대가 이때 고려혁명 군정의회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장부대가 통합해야 한다는 명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통합을 하는데 소련과 코민테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무기와 식량을 공급받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를 판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시 쪽으로 와서 이 고려혁명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독립군 통합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홍범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밝혀진 것이 없을 때는 2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뭔가를 했는데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실제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목은 아마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은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고려공산당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르크츠파, 또는 러시아의 극동공화국,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선 독립군 부대의 지휘관들이 직접 뭔가를 주도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위에서 정치적인 계산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 독립군 부대들은 아마 선택을 요구받았을 텐데, 2개의 선택지 가운데 독립군 부대에게 좀 더 유리한 선택이 어떤 것일까를 놓고 아마 후자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요. 러시아가 이 통합된 한국 독립군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독립군의 관계를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이런 협상을 벌이면서 러시아 영토 안에서 한국인 독립운동 단체, 한국 독립군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본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러시아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국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결정한 거예요. 이러면서 1921년 6월 22일에 한국 독립군에 대해서 무조건 무장해제를 통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편에서는 이걸 수용하자고 하고 한편에서는 반대를 하자고 하는데, 대체로 고려혁명 군정의회 쪽에서는 이거를 수용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대한의용군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둘 사이의 싸움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됐고, 러시아 군대가 이 무장해제에 반대하는 의용군 쪽을 공격을 하게 됐고, 이것이 자유시 참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죠. 이때 군정의회 측과 특히 홍범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 밝혀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홍범도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장교들과 솔밭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 이 말만 보면 자기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통해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홍범도가 자유시 사건에 직접 가담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이때 자유시 참변으로 의용군 측 사망자가 몇 명이나 나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의용군 측 사망 36명, 포로 864명, 그리고 군정의회 측 사망 2명, 이런 기록도 있고, 사망 359명, 포로 917명, 이런 기록도 있고, 사망 303명, 포로 970명, 행방불명 250명,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공격한 측에서는 사망자 수를 줄여서 이야기하고, 공격을 당한 쪽, 피해 측에서는 사망자 수를 늘려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양쪽 모두가 진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홍범도의 역할이 확인되는 것은 그 뒤에 이르크츠크에서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있게 되는데,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저항했던 의용군 측에 대한 재판이죠. 이때 3명의 재판위원 중에 1명으로 홍범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재판위원장이 1명, 위원이 2명인데 이 의원 2명 중에 1명으로 홍범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인 복수를 당하기도 해요. 이때 피해자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홍범도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1923년 하바롭스크에 갔을 때 홍범도를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홍범도가 이 두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고, 이것 때문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위원이 된 것이 과연 홍범도가 이 자유시 참변의 주도자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립군 안에서 이 홍범도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권위 때문이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 홍범도가 자유시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아마 이것은 독립군 내의 명성과 권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히려 재판위원회에 참여한 것을 보면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앞에 있는 기록을 모두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음모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록이 전혀 없는 가운데 결과만을 가지고 그 앞의 사실을 추론해 나가는 방법은 역사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보고 싶어하는 어떠한 사실도 역사 속에서 만들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있는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역사학입니다. 자, 그리고 1922년에 많이 이야기되는 레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해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원동 민족혁명단체 대표회라고 하는 게 개최가 되는데, 원동은 러시아에서 볼 때 먼 동쪽, 그러니까 연해주 이 지역이 원동이 되겠죠. 그 지역의 민족혁명단체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의 대표들을 모으는 그런 회의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레닌은 그 지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을 거예요. 이때 개인적으로 레닌을 만납니다. 그래서 레닌으로부터 쏴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우저 권총이라고 나중에는 확인이 되죠. 그리고 100루블의 상금, 그리고 적군, 러시아 적군의 모자,
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회고가 되기로는 레닌이 친필 서명한 조선군 대장 증명서도 이때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일본군과 싸울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러시아 땅에서 다시 나오지도 못하고 러시아 땅에서 일본군과 싸우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자유시로 넘어간 것, 자유시로 넘어가서 자유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홍범도에게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순신이 남긴 글도 많고 어떤 일화도 많고 이러니까 이순신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인간인지 그런 게 느껴지는데 홍범도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성격이나 처음부터 의병 활동을 왜 시작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건지. 홍범도 일지가 굉장히 건조한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고문을 받다 죽었고, 장남은 일본군하고 싸우다 전사했고, 둘째 아들은 역시 독립군 활동을 하다가 병으로 죽었는데 누가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홍모모가 죽었다. 자기 감정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회고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지난 뒤에 아마 1938년, 7년 이 무렵에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다음에 자기의 그 평생을 회고한 게 되다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 라는 건 기억을 하지만 그때 내가 어땠어, 내 감정이 어땠어 라고 한 것까지는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이때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것이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난중일기 같은 것도 전쟁 중에 쓴 글이지만 그거는 매일매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일을 기록하면서 자기 감정이 안 실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기록의 특성 때문에 감정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주 무미건조한 이 기억의 기록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아주 그 치열하고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 사람이 산 거잖아요. 살인을 2번이나 했어요. 이 독립군이 되기 전에. 그런데도 그냥 살인을 했다.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때 보통의 감정 갖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살인을 하고 도망갔다. 그냥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너무 정보가 없어요. 2번째 살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약간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했는데 제대로 임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지에서 그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홍범도의 일생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지나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머슴살이를 했고 나이 속여서 군대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홍범도 스스로 남겨놓은 문장 같은 게 없어요. 이 일지라고 하는 것도 실은 말로 한 거죠. 말로 한 걸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접했을 때 과연 홍범도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들어요. 공산주의보다는 러시아라고 하는 협조 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독립군 활동을 하는데 식량, 무기, 탄환 이런 게 절대 부족한 것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이런 독립군 부대장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어떤 선택의 조건은 뭐냐? 나를 누가 더 잘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이 문제였겠죠. 그래서 이 홍범도가 나중에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는 뭐 집단 농장에서 뭐 일을 하고 또 러시아에서 연금을 받고 생활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극장에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자기의 글을 남긴 게 없어요. 동시대 사람이 남긴 홍범도에 대해서 뭐 평가하거나 이런 남긴 글도 잘 없는 거예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병 활동을 할 때 뭐 홍장군 또는 뭐 비장군, 비는 나를 비자 써갖고 나르는 장군, 날아다니는 장군, 뭐 이런 건데 그 용맹스러움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홍범도 성격이 어땠다거나
그 사람이 그 중요한 순간에 왜 그런 그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다 결과를 놓고 역으로 추론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험한 잘못된 추론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러시아로 들어갔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거 아니야?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 이거 공산당 활동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홍범도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그것과 다른 생각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1923년부터는 집단 농장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나르는 홍장군 해가지고 나를 비자 써서 비장군이라고도 불렸던 이 독립군 대장이 더 이상 일본군과 싸우지를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하는데 이것은 1927년 그 지역 상황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일 거예요. 이걸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만 60세가 됐다고 해가지고 연금을 받는 생활을 해요. 자, 그러니까 1923년부터는 러시아로 넘어간 뒤에 생활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1937년에 스탈린의 정책에 따라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방으로 강제 이주되면서 조국으로부터는 훨씬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해방을 2년 앞두고 1943년 10월 25일에 카자흐스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 홍범도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온 사회가 시끄럽습니다만은 적어도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인물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두가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공산주의 국가와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지만 1920년대 초에 홍범도가 러시아로 넘어갈 때는 이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하루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왜 수십 년 뒤에 이렇게 될 걸 몰랐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몇십 년 뒤에 똑같은 곤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평가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를 해석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역사는 사실과 해석이 함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이 없는 해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필요에 따라서 나의 입장을 갖고 이 입장을 역사 속에 투영시켜서 역사를 재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내 식으로 끼워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 사실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많이 안다. 이것은 절대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생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되면 역사 속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 가려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도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홍범도 장군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사실과 주장 어느 쪽에 따른 것입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